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격차 해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지금부터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영진 앵커가 취재 출장을 나간 관계로 당분간 사회를 맡은 최양호입니다. 자, 먼저 출연진 소개드리죠. 근데요, 오늘 주제가요, 공룡시대에나 있을 법한 그런 얘기들이라서 오늘 언론계의 공룡 같은 그런 존재들 이야기꾼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시사저널의 우리 탐사보도 전문기자, 제가 보기에는 최상의 포식자 티라노사우루스 같으신 우리 박혁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새 보니까 뭐 카이랑 아주 보도 잘 보고 있습니다만 네. 어떻게 세게 물으셨습니까? 네, 뭐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네. 이게 또 생각처럼 또 쉽지가 않아서 요즘은 경쟁자들이 많아서 뭐 하여튼 열심히 최정점에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상의 예. 포식자 예. 같은 그런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3년도 전통의 대구 매일신문의 최경철 정경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별명이 원래 코알라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 별명 새로운 거 하나 드릴게요. 네. 사울롤로푸스. 아, 예. 처음 여기 있는 들어보는데. 이 예. 공룡이 사울롤로푸스인데요. 아, 예. 습지의 재앙이랍니다. 아, 우리 전 세계의 습지를 가장 강력하게 지배했던 자, 네. 우리 최경철 부장님처럼 우리 언론계를 지배하는 자, 사울롤로푸스 어떠세요?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이. 습지를 지배하면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국 한치호 의원 나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어떠한 공룡을 좋아하세요? 저는 그 공룡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잘 모르겠지만 둘리. 둘리. 이건 귀엽지 않습니다. 우리 한치호 의원께서는 제가 보기에 기가노토사우루스 같아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빨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공룡입니다. 이거 오늘도 많이 잘 물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보도 내용 하나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LG화학 노조 불법 도청 사태가 노동계 전체로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은 신중하기만 합니다. 내가 장관이라면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노조증 얘기하면 노축을 지원한다 그러고 사측이 하면 잘못 저가니까. 신중함 속에는 신속함도 묻어나왔습니다. 그만큼 김영주 후보자 자신이 LG화학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제가 분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다 받았습니다. 보고. 보고 그것도 내가 요청해서 보고 받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을 했으니까. 김 후보자는 또 수사기관과 공조 중인 고용노동부의 LG화학 관련 조사를 사고가 터진 익산 공장뿐만 아니라 LG화학 서울 본사와 그룹 차원으로 확대시켰습니다. 현장 실태 조사 다 다시 내보내고 그 근로감독관 지방에서만 하지 말고 서울에서 그 노동부 차원에서 근로감독관을 내보냈습니다. 한 장짜리 사과문 외에 한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는 LG그룹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거 딱 얘기를 합니다. 노동계가 LG화학 사태를 지렛대로 삼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기준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관련 전망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아직 후보자라 지금 얘기하면 뭐 장관이 다 된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인준이 되면 거기에 대한 걸 정확하게 밝힐 겁니다. 제가 노동계 출신인데 그렇죠? 아시아경제TV 박희미입니다. 네, 이어서 취재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 네, 오늘 LG그룹과 경찰 등에 따르면 LG화학 노조와 민주노총 산하 화학섬유노조연맹은 다음 달 11일로 예정됐던 여의도 대규모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취소 이유는 도청을 통한 불법 사찰에 대해 사측의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정돼 있던 다음 달 11일 집회일은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유력한 김영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LG화학 불법 도청 사건이 노동계와 현 정부의 관계를 설정하는 발화점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LG화학과 LG그룹 측이 지난 주말 노조와의 마라톤 협상을 통해 LG화학 노조의 요구한 대부분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양측 간의 극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LG화학 상급단체인 화성연맹은 오늘 경찰에 집회 취소 신고서를 제출했고요. 해당 사안은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즉시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LG의 노조 불법 사찰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이번 LG화학 불법 도청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부당 노동 행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아시아경제TV 박희민입니다. 네, LG화학이 노조하고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진짜로 이 군사 정권이나 뭐 심지어 공영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이런 불법 도청인데요.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그 LG화학이 그 경찰과 노동부가 수사를 들어가고 이제 근로 감독을 실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지난 주말 동안에 노조하고 아마 급격하게 그 이 사태를 사과를 하고 합의를 이룬 것 같습니다. 합의를 이루어지니까 그 상급 노조연맹인 화성 노조연맹에서도 11일 날 김명주 장관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11일 날 하기로 했던 대규모 그 집회를 취소 신고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아마 그 합의 내용은 주로 이제 이번에 그 임단협이 주 내용이었기 때문에 임단협 내용에 대해서 아마 노조의 그 입장을 대폭 수용해주고 앞으로 그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경철 부장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건 뭐 사측이 나서서 이 수습에 나선 것 같은데요. 사실 사측이 이러한 불법 도청 장치를 노조 측의 그 사무실에 부착을 해서 이런 내용을 듣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경악스러운 일이고요. 사실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는 노동자들이 단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정면으로 부서뜨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무력화시키려는 사측의 기도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엔 노동조합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 할 수 있는 단결권을 저해하고 단결권을 짓밟는 이러한 행위들은 이 21세기 노사문화에서 없어져야 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국내 5대 그룹 안에 든다는 LG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 LG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죠. 네. 예. 그렇죠. 박혜지 기자, LG라는 그 그룹이 네. 걸고 있는 이 모토는 인화 아닙니까? 인화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예. LG 그룹 전체 분위기라든가 LG 그룹의 뭐 전체 일어난 일들 한번 뭐 들으신 얘기가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사실 그 LG 그룹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미지가 나쁘지 않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이렇게 나쁘지 않은 편인데 LG 그룹도 제가 이제 과거에 취재를 해보면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후진적인 문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정말 후진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노사 관계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취재를 했을 때 그 이제 LG전자 창원 공장이죠. 창원 공장에서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뭐 이런 데하고 좀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이 기존에 이제 일종의 갑을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가 이 의뢰 반란을 했던 어떤 업체에 대해서 이제 LG전자 측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좀 일종의 이제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썼냐면 제3의 업체를 통해서 임무를 통해서 이제 대리 고소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게 아마 최근에 이제 결론이 났을 거예요. 이제 네. 그 검찰에서 이게 이제 LG 측이 여기 이제 개입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이게 곳곳에 취재를 해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한테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LG 그룹에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그룹 전체의 어떤 한계 문화를 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네, 이런 한채 것도 의원.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개인의 일탈로 몰아간다는 그 측면도 많이 있었는데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윗선에서 야 너희들 지금 노조 지금 이게 노조하고 임단협을 하고 있는데 노조가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왜 이렇게 몰라?
뭐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좀 갖고 와봐라고 아마 윗선에서 엄청나게 그 압박을 주면 사실은 밑에서는 그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정보를 그 취득하려고 할 거라고요. 아마 다들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데스크에서 야 지금 빨리 가서 뭐 좀 갖고 와보라고 이 왜 취재 못하냐고 하면 당연히 압박받게 돼 있고 압박을 받다 보면 무리한 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도청 사건도 제가 보기에는 윗선에서 조직적으로 그 개입이 되지 않아 두 가지 경우인데 윗선에서 조직적으로 개입이 되었다면 당연히 이거는 수사상에서 드러날 문제고 개입이 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이거는 간접적으로 직원들을 담당 직원이나 담당 부서장을 압박을 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좀 심하게 좀 이렇게 다룬 사건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돼요. 저런 것도 있죠. LG에서 이제 LG 생명화학을 이제 인수합병하면서 이제 두 회사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이제 인담의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그 뭐 기업의 노사 문화 차원에서는 굉장히 뭐 후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기업 지금 뭐 많은 재벌 개혁들을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방향에서 어떠한 교훈을 이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최경철 부장님. 대기업이 주로 요즘 갑으로 많이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2, 3차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갑질하고 그다음에 근로자들한테 갑질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치자는 얘기들이 많지만 그게 잘 안 되죠. 여기서도 LG화학 노사에서도 결국 동등한 입장에서 노조를 생각했다면 감히 누가 노조의 사무실에 그 불법 도청 장치를 부착하려는 시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고 결국 실행까지 옮겼다는 것은 우리 대기업이 아직도 노조를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는 감시의 대상이고 너희는 항상 우리의 조정의 대상이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노동청이 나가서 근로감독을 제대로 해서 정말 이 회사가 어떻게 노조한테 여태까지 행동을 어떻게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꿀지까지 근로감독관들이 나가서 똑바로 근로감독을 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그래서 앞으로 노조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혜진 기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재발 방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가야지 이게 재발 방지가 뭐 우리에게 진짜로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최경철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불법 도청을 한다는 건 흔한 일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일종의 어떤 그 선을 넘어선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감독기관이 나서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도 뭐 이제 이거를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흔히를 회사 차원에서 이제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는 측면들이 강한데 사실 이 회사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딱 그 공헌을 해야지만 이런 일들이 좀 경계심을 가지고 회사 차원에서 좀 그 개인이 좀 이런 개인의 일탈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LG란 뜻이 Life is Good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항상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노사관계에서 생산되는 물건들 이러면 저희 생활이 절대로 굿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공룡시대나 있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국민의당 불법 조작 문제. 오늘 검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한초 의원. 네, 오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박지원, 이용주는 무혐의다. 김성호는 불구속 기소. 이미 이준서, 이유미 씨는 구속 기소됐고요. 이유미 씨 동생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은 현재 그 무혐의 처리가 된 거고요. 두 분은 그러니까 세 분은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된 거고 두 분은 현재 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 김성호 이 그 공명선거 추진 단장, 부단장 이 두 분은 이제 알면서 이거를 이제 발표하게 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데 이런 죄가 아마 돼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용주 그 당시 단장이나 박지원 그다음에 안철수 이 대표들은 서로 모르고 있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게 아마 밝혀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증거가 불충분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 국민의당에서의 평가를 보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벗어났다. 뭐 그랬는데 그렇게 말할 단계인가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 분위기는 오늘 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 같았습니다. 오늘 박주선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뭐 여러 가지 재발 방지 대책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당의 윗선까지 오지 않았다는 데에서 상당히 뭐 당의 검증조사위원회가 했던 것과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같다는 것을 오늘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윗선의 조직적인 지시는 아니었다. 그 이유미 씨는 고의적으로 이런 부분을 했더라도 그다음에 그 부단장들은 뭐 알면서 그분들은 개연성이 있는데 개연성은 있지만 그러나 법정에서 한번 다퉈보겠다고 또 박 위원장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국민의당이 예전에 광고 리베이트 사건도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건도 굉장히 컸었고 그렇죠. 당시에 안철수 당시 대표가 사퇴를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었는데 결국에는 1심에서 좀 상당 부분 다 무죄가 나왔죠. 그래서 이 국민의당은 그 전철을 다시 밟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법정에서 한번 무죄를 밝혀보겠다고 계속 다투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요. 어쨌든 오늘 검찰 수사 발표에서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해서 안철수 전 대선 후보, 그다음에 이용주 의원까지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고무된 표정이고 당의 전당대회까지 상당 부분 당이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보면은 이준서, 이유미는 구속이 돼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일차적인 사실관계는 뭐 사실로 드러난 상태고 조작이 된 거는 사실로 그렇죠. 확인이 됐죠. 그렇다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발표가 됐냐면 네. 머리 자르기 아니냐 네, 네. 그런 이제 평가가 나왔어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그 발언을 하는 게 이제 추미애 대표인데요.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추미애 대표가 사실 그 발언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의도들이 좀 담겨 있었다고 보고, 그러니까는 아마 이제 민주당이나 추미애 대표도 윗선에서 이렇게 이걸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 국민의당에서 진상조사를 할 때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면 정말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다 알았을 텐데 추미애 대표는 사실 내년 이제 서울시장 선거나 지금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지금 이제 경쟁자로 잠재적인 이제 경쟁자로 알려져 있는 뭐 박영선 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밀린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머리 자르기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제일 이제 환영을 했던 건 당내에서 이제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친문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서는 서울시장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저는 좀 밑에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또 뭐 일면에서는 꼬리 자르기냐 하는데 네. 꼬리 자르기인 것 같아요. 머리 자르기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거는 뭐 꼬리 자르기 한치의 머리 자르기 뭐 말하기 나름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생선을 놓고 자르면은 꼬리를 이쪽으로 자르면은 이쪽은 머리 잘랐다고 이쪽은 꼬리 잘랐다고 표현을 그렇긴 한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사건에 이제 오늘 전말을 검찰 발표를 보면 이준서 그 전 최고가 이유미 당원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 뭐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뭐 문진용 씨하고 같이 그 파슨슨가 거기 다닌 친구가 있는데 뭐 있다 그러니까 이준서 그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한테 그러면 그 녹취록 갖고 와라. 녹취록 갖고 오면 내가 청년위원장으로 추천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해놓고 나니까 이유미 이 당원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뭐 자기 동생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조작해가지고 사건이 벌어진 건데 사실 이게 지도부는 무혐의 처분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는데 국민의당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제일 큰 선거인 대통령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저희가 지금 준비된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금년 12월에 치러야 될 선거인데 그걸 갑자기 땡겨서 5월에 장미 대선을 벌렸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은 뭔가 공을 얻어서 뭔가 받아내고 싶었고, 그러니까 농공행사에 상을 받고 싶었을 거고, 지도부에서 미처 이런 것까지 뭐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는 건데, 사실은 여기 그 김성원 이 단장 부단장 이분들이 현재 기소된 이유는 이거예요. 1차 발표 때는 몰랐다 치더라도 2차 발표 때 또 다른 자료를 더 갖고 와라. 또 심지어는 기자들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 이메일 주소를 좀 줘라라고까지 했는데도 내놓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검찰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은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2차 또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한 거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전체 조사의 아주 핵심인 것 같아요.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좀 실패를 했고요. 그렇다면 그 내용은 부실 검증에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필적 고의니 뭐 이런 이제 전문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세간에 뭐 다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미필적 고의는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묻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그 김성원, 김성호 부단장들에게는 미필적 고의를 상당 부분 검찰이 물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조사 과정에 당연히 상당 부분 깊숙이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똑바로 안 했다는 책임을 물은 것 같고요. 그 대신 그 단장 이상 그 당 지도부는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구체성을 갖고 검증을 할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검찰이 본 것 같은데 사실 좀 애매하기도 하고 이 법정에서 이게 상당 부분 좀 많이 다퉈야 될 것 같아요. 이 법정에서 이 상당 부분 이것 가지고 많이 혼란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히 법정에서 논란이 많이 일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특검까지 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바른정당이나 다른 야당에서는 그러면 정말 이것이 취업 특혜가 없었는가에 대해서도 다퉈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갈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시간을 끌 것 같아요. 그 준용 씨에 대한 조사를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사실 국민의당이 좀 궁색하긴 네, 했어요. 한초요.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폭로하는데 이 폭로하게 되는데 안철수, 박지원, 이용주 의원이 몰랐다. 제대로 그 보고를 못 받았다. 이런 거는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 약간 좀 그 뭐라고 표현할까 그 궁색한 변명이긴 해요. 근데 사실은 뭐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검찰 수사에서 뭐 통신 기록도 갖고 오고 해서 밝혔으니까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김성호 이 두 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 김성호 이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나오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그 사태에 있어서 제일 문제는 역시 저는 시스템 신생정당의 한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신생정당으로서 이 이유미라는 사람이 사실 어떤 사람인지는 안철수 대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이미 2012년 진심 캠프에 합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2년에는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진심 캠프의 멤버였던 금태섭 지금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잘 봐야 된다. 그때 이제 상황실 소속이었었거든요. 이유미 씨가. 그리고 금태섭 씨가 이제 실장이었고. 근데 그때는 이제 이게 필터링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 제가 금태섭 의원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없었던 신생 정당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효진 기자가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의 이제 스탠스가 어딘가가 굉장히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거취가 이제 앞으로의 이 사태를 뭐 더 늘리느냐 줄이는데 아주 큰 획을 그을 건데요. 오늘 의원총회까지 하면서 다 사과까지 냈어요. 안철수 대표의 거취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지금 뭐 전당대회 뭐 출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 어찌됐든 이거를 이용을 해서 가장 이득을 보려고 했던 사람이 안철수 대표인데 이 안철수 대표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 발 물러서서 그리고 사실 예전에 이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나와서 사과를 재빠르게 좀 하고 사태를 수습한 게 아니라 한 발 뒤로 물러서 방관자적인 입장에 있으면서 당이 사실 더 어려움에 처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그 정치적인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자, 책임지는 방법은 개인이 결정할 거다. 자,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지금 그래도 심상치 않은 지금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결단의 시간이 왔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정면 돌파를 통해서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로 자기의 방향타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한 발 또다시 물러나서 또다시 자맹을 계속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요. 근데 지난번 사과했을 때는 계속적인 자맹으로 갈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은 그 다시 나타난 걸로 봐서는 자맹이 아니고 모종의 간보기를 한 것이 아닌가. 오늘 당사에 나타난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여론이 어떻게 방향타를 나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을 본 것 같은데 여론이 집중적인 몸매를 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 며칠간인 것을 해서 모종의 결단을 낼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간보기에서는 일단 안철수 대표는 자맹보다는 조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게 낫지 않겠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전당대회 나가려면 8월 10일부터 11일 사이에 후보 등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한치호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오늘 그 우리 최 부장님이 간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간을 보기 전에 이미 먼저 일단 밑밥을 뿌렸습니다. 어제 이제 보도를 보면 어제 안철수 전 대표 그 자택 쪽에 노원에 가서 그 지역 위원장들이 연판장 사인한 걸 가지고 그 전당대회 출마해달라고 설득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수사 결과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 회의석상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비대위원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연석회의 석상에 나타나서 계획이 없이 나타났는데 뭐 원래 뭐 올라고 했다 본인이 하면서 그 국민의당 의원들이 서서 이제 사과하는 그 인사하는 그 장면을 같이 연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국민의당이 전부 다 사과를 하는 상황에 안철수 전 대표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안철수 전 대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묻어서 그냥 사과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여론의 물매를 맞는 거는 약간 빗나갔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안철수 대표의 이런 유유부단한 그 결정과 행보가 과거에도 그랬고 그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때도 그랬고 이런 행보가 오히려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이미지로는 더 마이너스지 않을까. 오히려 본인이 결단을 내리고 이번에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내가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겠다. 나는 평당으로서 당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이런 뭔가 결단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권력의 주변에서 기웃기웃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은 오히려 더 실망하지 않을까요? 지금 뭐 그런 말씀하신 게 여론조사에 뭐 반영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당이 지금 최저치를 쳤어요. 4%. 그리고 특히 광주 전남 가면은 63%. 민주당이 63%, 국민의당은 9%. 최근에 뭐 호남 지역 다녀오셨잖아요. 박혜택이요. 뭐 어떤 느낌이 좀 있으시던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호남에 가보면 그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지역적인 기반이 겹치잖아요. 근데 다른 한 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나머지 한 당의 그 한계 이런 것들을 너무 여실히 보는 상황에서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호남 인사들도 좀 적절히 이제 정권에 이제 이렇게 쓰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이 사건이 터졌는데 여기서 뭐 안철수 대표가 뭐 한동안 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그 호남 분들이 봤을 때는 사실 그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뭐 하는 사람인가. 예. 그래서 그런 그 안철수 대표의 예전에 뭐 철수 한다고 해서 철수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사실 너무나 이번에 확고하게 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전 입었다고 봅니다. 예. 대구 지역에서는 한때 국민의당이 뭐 바른정당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뭐 최근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지역은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그 대구 경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바람에 그렇게 무리수를 뒀죠. 결국에는 5월 달에 이런 제보조작 사건까지 와버렸죠.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급하게 지지율이 안 올라갔으면 이렇게 무리수를 안 뒀을 텐데 안철수 후보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수를 당이나 개인이나 모두 뒀다고 생각하는데 뭐 지나고 나서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안철수 후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단의 순간이 왔다. 자기가 자맹을 하면 저는 이 안 후보는 재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자기가 새로운 면모를 갖고 면모를 일신해서 당의 얼굴로 새로 나오든지 아니면 영원히 정계 은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정계 은퇴를 할 용기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당의 얼굴로 새로 나서려니 명분이 부족한 것 같고 근데 명분을 지금 만들려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어떤 명분을 들고 나오느냐 이것이 그의 새로운 정치적 방향타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분이 그거겠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위원장들이 나한테서 출마를 해달라고 했다. 그런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우리 DJ나 YS도 선거에 떨어지고 나면 정계 은퇴를 하신다라고 DJ 같은 경우 아예 영국으로 가셨어요. 영국으로 가셔서 1년 넘게 거기서 공부도 하시고 막 준비하시다가 다시 귀국하셔가지고 또 정치 재개를 하고 국민들한테 정치 재개를 해야 되겠다고 솔직하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정치 재개를 하고 그래서 당선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왜 국민들이 이렇게 결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냐면 DJ나 YS처럼 확실하게 결단을 딱 내려주고 아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때 딱 끊어주고 갔어야 되는데 계속 그러지 않고 계속 언저리에서만 비빙 들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지껏 자맹을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뭐 이런 그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저분은 정치인으로서의 결단성은 엄청나게 떨어지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믿고 우리 리더로 할 것이냐라는 게 의구심이 자꾸 가게 되죠. 근데 그렇게 번복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안철수의 새 정치하고는 뭐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간다는 그런 그 얘기 아닙니까? 이미 뭐 새정치하고는 좀 없어지네. 그러니까 저는 안 대표가 약간 머릿속에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 안철수 대표의 머리 한쪽에는 네. 손학규 대표 이미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는 뭐 정계 은퇴하고 자맹을 통해서 뭔가 다시 이제 재기할 것을 기다렸지만 사실 손학규 대표가 존재감이 없어지는 걸 너무 가까이서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머리 한쪽에 이제 그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4% 나오는 국민의당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자산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지금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국민의당은 지금 전당대회 흥행이 안 되는 이유가 얼굴 없는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동영, 천정배 뭐 그러니까 다 흘러간 흘러간 같으신 인물들인데 그 흘러간 인물들로는 지금의 민주당과 맞설 수 없다는 거죠. 호남에서도 민주당에 맞설 수 없는데 어떻게 전국 정당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국 정당으로 올라가기 위한 인물을 내세우지 않으면 국민의당도 결국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흡수될 수밖에 없는 구도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국 정당이 될 만한 인물을 가지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흥행을 일으켜야지 국민의당도 내년 지방선거를 치룰 수 있는 정당이 되지, 그것이 아니고는 저는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100% 민주당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밖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지켜야 될 찰스입니까? 넘어야 될 찰스입니까? 그 지켜야 된다, 넘어야 된다는 차원을 떠나서 네. 변해야 되는 찰스 같아요. 변해야 되는 찰스 카멜레온.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번복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번복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받아줍니다. 지금 LG화학 같은 사태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빨리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일을 더 안 키우고도 빨리 끝낼 수 있는 건데, 그냥 종이 한 장 쭉 해서 사과해놓고 나니까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태로 가니까 자기 회사가 더 불리한 쪽으로 가게 됐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빨리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번 저기 쉬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려면은 제대로 좀 사과를 하고 제가 이런 입장이니까 저는 안 그렇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서 뭘 하겠습니다라고 뭔가 국민들한테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그냥 계속 소위 말하는 립 서비스 말로만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눈치만 살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모르느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 평론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맞습니다. 네. 대부분 다 정치 평론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시고요. 더더군다나 SNS가 발달돼서 어느 정치인이 어디서 뭐라고 하는지 대부분 다 알아요. 그래서 속초에서 생선찜 먹다가 딱 걸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는 것보다는 할 거면 제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 내가 이래서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할 테니까 믿어달라라고 하든가, 아니면 아예 DJ 때처럼 저 그러면 잠깐 쉬고 좀 더 공부해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눈치만 보니까 국민들이 실망이 더 커지는 거죠. 하여튼 8월 27일 국민의당은 전당대회를 열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대표 후보 등록을 하는데요. 그때 보면은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공룡시대에 나올 법한 주제들, 아주 저에게 유쾌하지 않은 주제였습니다만은 과거로의 여행에서 현재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휴가 가셨어요. 어때? 좋아 보이십니까? 뭐 지금 뭐 야당으로부터는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 만에 사드 배치를 뒤바꾸고 가셔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심기가 불편하실 겁니다. 그 전날은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올곧은 입장을 갔는데, 북한이 밤 11시 40분에 미사일을 쏘자마자 바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바꾸면서 상당히 좀 체면을 구기면서 가셨죠. 자, 사실 그 휴가도 바로 못 가시고 하루가 지나서 가셨어요. 머리가 뜨끈뜨끈했죠. 북한이 사실 미사일을 쏜다는 것은
7월 27일 날 정전협전 기념일쯤에 쏜다는 것은 이미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을 하고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또 대통령이 사드에 대한 입장을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근데 또 하루 만에 오늘 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당신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대통령 입장을 바꿨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그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지금 결단력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사실 이 결단이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했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야당도 오늘 굉장히 그 화살을 날렸고 국민들도 사실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 올곧은 입장을 가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지금 대화를 한다고 말씀하셔놓고 지금 대화는 또 별로 말씀 안 하세요. 지금 강한 압박과 제재를 계속 하시겠다고 또 말을 바꾸는데 이 대통령이 너무 입장이 어제와 다르고 어제가 다르고 뭐 청와대는 어제나 오늘이나 입장이 계속 같다고 주장을 하지만 대통령의 말은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북한의 미사일과 핵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러면 과연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어쩔 건데?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대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정부도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물음표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날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 말씀하신 것처럼 박혁진 기자 분명히 미사일을 쏜다는 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그 뭐 하루를 휴가를 미뤘는데 그것이 과연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과연 진짜로 북한 미사일 쏘는 거에 의연하게 대처를 하신 건가? 아니면은 그런 안보 위협에 어떤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가신 건가?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가신 거죠. 근데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는 뭐 북한의 도발 혹은 위협이라는 게 상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에서는. 근데 이것을 그냥 뭐 북한의 상황에 맞게 막 이렇게 변하는 것보다 사실 원칙을 가지고 그 지도자가 뭐 개인적인 일도 저는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어떠세요? 이게 좀 문제는 저는 뭐 휴가를 가시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뭐 현재 전시 상황도 아니고 전시 상황이라면 당연히 안 가야 되겠지만 전시 상황도 아니고 이미 예정돼 있던 그 일정이기도 하고 뭐 최변님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저 기업들 행사 끝나고 났는데 막 문자가 들어와서 잠을 못 주무셨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의 상황이었었는데 충분히 아마 그 사전에 정보는 다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쏘느냐, 어디서 쏘느냐가 이게 이제 핵심 상황이었었는데 사실은 전 이 휴가를 가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뭐 야당에서 뭐 이런 판국에 휴가를 가느냐 하면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더 어떤 불안감을 심어줄 수도 있고 약속된 것도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뭐 월요일인데 출근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서울 시내 차 하나도 안 막혔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휴가가 있는 상태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불안해서 휴가를 안 갔다라고 하시면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는 불안감을 심어주고 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가시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평창에서 이틀 주무시고 진해로 가서 뭐 하신다고 했는데 평창에서 하루뿐이 못 주무셨잖아요. 저는 사실 북한의 도발도 중요하지만 평창 올림픽도 걱정이 좀 돼서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사실 사드를 이제 가지고 대통령이 하루 만에 추가 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저는 좀 약간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드를 반대하는 여론 그 중에 상당수는 이 사드가 과연 그 북한의 고고도 미사일에 과연 이제 막을 수 있는 효용성이 있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추가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정부에서도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럼 그동안 이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 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만에 그 어떤 북한 제재에 대한 일환으로 추가 배치를 얘기했다는 거는 사실 너무 성급한 사드 추가 배치를 얘기했다는 게 너무 성급한 게 아니었나 저는 그래서 사드 문제에 관한은 이 정부가 좀 그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입장을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밝히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드 문제는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중국, 뭐 일본, 특히 미국, 뭐 러시아, 전 주변국들하고의 관계가 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난 다음에 하겠다.
왜 4기가 지금 저 구미 외관에 있는데 왜 그거 사전에 보고 안 했느냐 그랬고 국방부 정책실장인가 그분도 아마 그만두게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벌렸단 말이죠. 이런 걸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시그널을 잘못 준 거고 주변국에 시그널을 잘못 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무 문제 없이 쐈단 말이죠. 그 쏘고 나니까 바로 그냥 환경영향 평가하고 그냥 1년 있다 할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갖고서 내 임시로라도 빨리 배치해. 사실 뭐 저런 게 임시로 배치되는 게 뭐 영원히 배치되는 거지 임시로 배치되다 바로 뜯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한 좀 그 결정 자체나 사드에 대한 입장이 좀 잘못됐다고 좀 생각해요. 이러한 이 위험이 있고 또는 이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휴가를 가셨단 말입니다. 그럼 휴가를 다녀오시면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구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북핵 문제라는 게 지금 답도 없고 뭐 지금 관계되는 그런 나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 휴가 다녀오시면 분명히 일성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어떤 얘기가 기대되세요? 오늘 야당이 또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또 강한 비난을 쏟아부었죠.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휴가 마치고 통화를 하겠다고 그렇게 청와대가 발표하니까 휴가 마치고 언제 그 전화를 하냐, 지금 해야지라고 혼이 났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 대북 제재를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도 끊었죠. 금강산관광도 끊었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재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미사일이 있습니까? 뭐 500km도 안 되는 그런 미사일, 그 탄두 중량밖에 못 싣는 그런 미사일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우리는 레이더도 없어서 그 북한을 어디를 때릴지도 우리 사실 탐지도 못하는 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는 없죠. 사실 우리는 오직 믿고 있는 게 미국의 군사력, 핵 억지력, 그 미사일 억지력을 등에 업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지금 미국하고 어떤 협의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근데 미국은 지금 사실 속된 말로 똥줄이 타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본토를 타격을 할 수 있는 미사일이 나왔기 때문에 본토가 만약에 맞게 되는 상황이 있다면 미군을 정상적으로 한반도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본토를 당장 막아야 되기 때문에. 미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운영하고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항모 2-3개 전단이 와서 북한을 때려줘야 되는데, 이 본토가 지금 위협 상황에 놓은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그러한 군사 억제력을 발휘하는 기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할 말이 없어졌는데, 그 대통령께서 지금 하셔야 될 일은,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안보에 집중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경제고 무엇이고 간에 안보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담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지금부터 모든 그 정권에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안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휴가지에서도 뭐 그 모든 뭐 보고를 계속 받고 있다는데, 경제고 뭐든 좀 내려놓고 이 한반도 안보, 한반도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미국과 어떻게 협조를 하고 일본과 어떻게 협조를 해서 북한과 싸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100%의 국정을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최 부장 얘기를 밑에 보면은 독자적 제재도 가능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좀 풍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치호 의원. 지금 이제 남북 관계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가셨습니다. 휴가 가셨는데 청와대 발표는 휴가 갔다 온 다음에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통화해서 뭐 대책을 세우겠다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지 않다죠. 급하지 그렇죠. 않다는데 이미 또 북한이 또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또 후속 보도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렇다면 약간은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있는 거 아니냐. 보고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첫 번째 상황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계속 남북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군사 회담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10월 4일 날 그 추석 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적시자 회담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또 우리가 그 남북교류 승인도 그동안 박근혜 정부 때 안 해줬던 것도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북한의 뜻은 뭐냐? 우리는 오로지 남한을 배제하고 이 미사일이나 이 핵을 가지고 미국하고 대화를 해서 얻어내겠다라는 게 이미 다 나서 있는데, 우리만
혼자서 짝사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뭐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의 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뭐 큰 전략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엔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상황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발표를 보면은 특별한 구상보다는 편안한 휴식에 방점을 둔 그럼 여름 휴가다 이렇게 했는데 박혁진 기자, 예. 과연 지금 대통령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 북핵인데 두 번째로 지금 가장 주의 깊게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갔다 오시면 분명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사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은? 저는 뭐 그 경제 문제 중에서 이제 가계대출 문제들이 좀 갈수록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히 이제 그 금리가 내년에 굉장히 한번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이제 국민들의 그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들은 사실 그런 금리 뭐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금 그 한쇼 저기 위원님 표현대로 너무 안이하게 좀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은행이 2015년인가 16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금리를 인하를 해서 서민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지금의 이 집값 폭등이 왔는데 내년 되면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오거든요. 그럼 그때 완전히 대란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대책을 좀 세워놓지 않으면 내년에 정말 그 서민 경제에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금리 올리는 게 우리나라도 북핵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네. 수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예.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물가 상승률을 같이 맞춰줘야 되고 실업 유지해야 되는데 예. 참 골치가 아프고요. 예. 근데 금리뿐만 아니라 지금 8월 2일 날은 지금 뭐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당정 대책이 나오죠. 네. 나오는데 그럼 또 갔다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일성을 내셔야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대통령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을 임기 초반에 너무 많이 벌려놨어요. 사실 원전 공론화 문제 이것도 걸려있죠. 지금 증세 문제 걸려있죠. 그다음에 이 와중에 지금 북한이 그 ICBM을 개발을 해버려서 미국의 목줄을 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벌려놓은 일에 비해서 사실 정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곧 그 집값 대책이 곧 나올 것 같은데요. 그 금융위 쪽에서 집값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많이 벌리고 있는데 그 정리가 어느 정도 될지는 참모들의 능력에 달려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 공무원들이 사실 스스로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청와대만 쳐다보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청와대의 시그널이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명확한 결론을 빨리 내려줄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원전 그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 문제만 해도 지금 오늘 또 이낙연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마지막 결정은 정부가 해야 된다. 근데 또 청와대는 그전에는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공론화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거기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근데 오늘 또 총리는 또 말을 바꿨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아까도 제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을 바꾼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청와대가 자꾸 말을 바꾸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부처 공무원들에게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고 청와대는 정말 안보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제 정책도 한두 가지만 정책에 집중을 해야지 지금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을 자꾸 시그널을 주고 실제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정말 문재인 정부 일만 벌려두고 결정을 하나도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가 지금 빨리 집중해야 될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8월 17일 날 국민보고대 광화문에서 대규모로 열고 취임식에 준하는 것 같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될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현재 100대 국정과제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시겠죠.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어떤 쇼 같은 보여주기 행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 블랙리스트 사건도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저기 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원자력도 공론화위원회로 전부 다 위원회나 뭘 이런 보여주기 쇼잉하는 그런 지금 현재 그 정책들을 하고 있어갖고 우려가 사실 많이 됩니다. 오늘 그 최중구 금융위원장이 그 얘기도 했죠. 그 부채 탕감해주는 이야기, 그 채권 소멸시켜 완성된 채권 그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너무나 빨라요. 그렇게 해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칫하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 안 갚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냥
5년 넘어 소멸이 완성되면 이게 빚 갚지 말라고 정부에서 가르쳐주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터트려 놓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만큼 불안하지 않고 이 정권을 따라갈 수 있느냐, 또 정권은 지지율을 위해서 뭘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집에 100일 되는 아기가 있는 우리 박혁진 기자, 100일상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 20초. 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최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집중해야 될 과제를 선정해서 국민 여론을 좀 모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노동계라든가 아니면은 오늘 그 사드 배치 반대 하는 사람들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불씨가 돼가지고 여론이 갈라질 수 있는데 일단 여론을 제일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50분 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이 알면 나도 안다. 대국민 정보 격차 해소 프로젝트. 자, 오늘 진행 여기까지입니다. 최영호였습니다.